예, 안녕하세요. 정세진 변호사입니다. 제가 이제 오늘 토큰 증권 가이드라인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텐데요. 이거를 이 시간에 어떻게 꾸려갈까 잠깐 고민을 했었는데, 이 이벤트의 취지가 이제 여의도에 있는 금융인들이 점심 시간을 아껴가지고 새로운 지식을 익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 분야의 전망 같은 약간 거대한 얘기보다는 토큰 증권 가이드라인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어떻게 꾸려져 있는지에 대한 약간 강의 같은 느낌의 시간을 좀 진행을 하려고 합니다. 원래는 저는 이제 법을 해석하는 게 제 직업이니까 그 전망을 얘기하면 좀 어설프기도 해요. 그거는 대표님께서 훨씬 잘 아실 것 같은데, 그래서 저는 그냥 내용을 전반적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어떻게 할 거냐면, 제가 생각하는 토큰 증권 가이드라인이 나오게 된 시스토리를 좀 설명을 드리고요. 실제 가이드라인이 세 가지를 크게 얘기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세 가지가 어떤 것인지에 대해서 대략적으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건 그냥 제 소개를 늘 넣긴 하는데 뭐 큰 건 없습니다. 제가 원래 이제 공대 출신이고 개발자 생활을 한 4년 정도 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법 공부를 하고서 김현장 법률사무소라는 데 작년 말까지 있다가 지금 새로운 공간에 합류를 했습니다. 기본적으로 그 초기 기업들의 약간 혁신적인 서비스에 대해서 제도권 안에서 어떻게 잘 운영할 수 있는지 고민하는 걸 상당히 좋아해서 여러 공간에서 뭐 스타트업 멘토링 같은 이름으로 다양한 고민을 함께 하고 있습니다. 전공은 데이터와 전자금융이 제가 주로 하는 업무들입니다. 이제 설명을 드려볼게요. 첫 번째 이제 히스토리를 말씀드린다고 했었는데요. 이 암호화폐라는 거가 우리나라에서 이제 각광받기 시작한 거, 이건 뭐지? 라고 했던 게 한 2017년, 2018년도 정도예요. 근데 그때 제가 만들었던 강의 자료의 한 페이지를 그냥 가져왔습니다. 회사명만 바꾸고 가져왔는데요. 그 당시에는 특검법에서 가상자산이라는 정의를 하지 않았으니까 다들 이제 암호화폐라고 불렀었는데, 그때 어떤 얘기가 있었냐면 이 암호화폐라는 게 도대체 뭘까라는 얘기를 하면서 그 당시에 법에 있는 비슷한 거를 이렇게 갖다 붙여봤습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통화일까? 당연히 아니다. 그러면 정금법에 따른 전자화폐일까? 그것도 아니고, 마찬가지 정금법에 따른 선불전자지급 수단일까? 라고 보면 또 그것도 아닙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는 자본시장법의 금융투자 상품일까? 라는 이제 생각을 했는데, 이거에 대해서는 뭐 그럴 수 있겠는데? 라는 정도가 이제 저의 결론이기도 했었고, 제가 몸담고 있는 것의 결론이기도 했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가상자산에 대한 분석이 좀 더 진행이 되면서 좀 더 이제 체계적이 되면서 가상자산이라는 거를 세 가지로 분류할 수 있겠다라는 이제 해석이 내려지고, 그 세 가지 중에 하나인 이제 증권용 토큰에 대해서 기존의 경제계와 연계되어 발행되고 실물 자산이나 금융 자산을 분산원장에 기록함으로써 자산을 토큰화한 것이니까 성격상 자본시장법상의 금융투자 상품에 해당될 가능성이 높겠다. 뭐 좀 더 구체적으로는 투자계약 증권의 가능성이 상당히 높겠다라는 이제 해석을 내리면서, 그러면 가상자산의 일부는 자본시장법상의 증권인 것 같다라는 해석이 다수의 의견으로 이제 정립이 되게 됩니다. 현재도 그렇죠. 요거는 이제 가상자산, 이제 디지털 자산에 대한 얘기이고, 또 어떤 게 있었냐면 조각 투자라는 개념이 이제 나타나기 시작을 합니다. 그게 이제 뮤직하우라는 업체가 저작권료를 정산받을 수 있는 채권적 권리인 저작권료 참여 청구권을 이렇게 조각 내서 이제 투자를 받는 서비스를 운영하기 시작을 해요. 이 서비스가 나오기 시작을 하니까 법률적으로 과연 이거는 무엇일까? 아무런 적용이 없는 건가? 무법지대인가? 뭐 이런 얘기를 하다가 작년에 이제 금융위에서 이러한 청구권이 자본시장법상의 투자계약 증권에 해당한다라고 이제 결론을 내렸습니다. 그간의 이제 경과를 조금 더 정리를 해보면, 작년에 뮤직하우에 대해서 증권이다라는 판단이 있었고, 그 다음에 이러한 조각 투자에 대해서 법적인 의미가 어떤 것이고 이걸 하기 위해서 어떠한 의무를 지켜야 되는지에 대한 도각 투자 가이드라인이 이제 2번 나왔습니다. 그 다음에 좀 더 범위를 넓혀가지고 조각 투자뿐만 아니라 디지털 자산, 좀 더 정확히는 증권용 토큰에 대해서도 법안에서 어떻게 다룰지를 좀 고민해보자, 그리고 좀 뭔가를 제시해보자라고 해서 올해 초에 이제 토큰 증권 가이드라인이라는 게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올해 초에 나온 이제 토큰 증권 가이드라인에 대해서 이제 공부를 해보겠습니다. 토큰 증권 가이드라인에 대해서 이제 흔히 얘기하는 것들을 좀 이렇게 정리를 해보면요. 실제 내용이 별로 없다라는 얘기도 많이 하시고, 개념만 정의한 가이드라인이다라는 얘기도 많이 하시는데, 저는 이 세 번째 멘트를 가장 좋아하긴 하는데, 출사표 같은 가이드라인이다. 그래서 앞으로 어떻게 할지는 구체화될 될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이 많은 분들이 그래서 아직 나온 내용이 많지 않으니까
안 보는 것도 괜찮고 좀 더 구체화되면 볼만하다라고 얘기를 많이 하시는데요. 저는 이제 반대로 나온 내용이 없으니까 지금 봐야 한다라고 얘기를 많이 합니다. 우리가 이 학창 시절을 생각해 보면 이 공부할 거 많으면 절대 공부 안 하잖아요. 그래가지고 지금 내용이 많지 않을 때 내용을 전부 다 이해하고 앞으로 새로 나오는 내용들을 조금씩 더 하시는 방식으로 이쪽 분야를 좀 대가가 되시고 전문가가 되시면 어떨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제가 토큰 증권 가이드라인이 크게 세 가지 얘기한다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렇게 세 가지를 얘기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것도 제가 그냥 분류를 해봤는데, 첫 번째는 이제 증권성 판단 기준이라고 해서 뭐가 증권이냐라는 걸 얘기를 해요. 두 번째로는 토큰 증권, 증권의 새로운 규격이라는 멘트도 그냥 제가 붙여봤는데, 토큰 형태의 증권이 있는데 이거 어떻게 할까, 어떻게 하겠다라는 걸 얘기를 합니다. 세 번째로는 증권이라는 권리는 유통이 돼야 의미가 있기 때문에 그럼 이 토큰 증권도 유통을 시켜야 할 텐데 이 유통은 어떻게 시키겠다라는 또 얘기를 합니다. 이 세 가지 제가 5분씩 얘기를 하게 될 것 같은데요. 설명을 좀 드려보겠습니다. 우선은 토큰 증권이란 거를 이해를 하려면 먼저 토큰과 증권화의 관계를 얘기를 해야 되는데, 토큰 증권을 보실 때 토큰을 하나 떼서 보고 증권 하나 떼서 보시는 게 좀 이해하시기가 편합니다. 그래서 증권이라는 거는 흔히 이제 권리를 얘기하는 것이 이제 개념적인 거예요. 그래서 발행자와 투자자 간의 계약을 통해서 이러한 권리를 생성하겠다라고 하는 권리를 말합니다. 근데 이러한 권리가 실제적으로 의미가 있으려면, 제가 어디 적어왔는데, 증권이란 권리가 실제적으로 의미가 있으려면 소유권, 양도, 양수에 따른 권리의 이동 이런 걸 입증할 수 있는, 그래서 이런 것들이 쓰여져 있는 증표가 있어야 되거든요. 근데 이 증표를 토큰이란 걸 사용한 거가 토큰 증권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토큰 증권 가이드라인을 보실 때는 이 토큰이라는 용어를 분산 원장이라는 용어로 이제 치환해서 보시면 훨씬 더 이해가 빠릅니다. 실제 분산 원장을 그냥 얘기한다고 보면 되는데, 그래서 토큰이라는 거는 아까 증권이라는 권리를 담고 있는 어떻게 보면 형태나 방식을 의미한다고 보시면 되는데요. 이거를 가이드라인에서 금융위는 어떻게 해석을 했냐면 음식과 그릇이라는 걸로 해석을 했는데, 증권이라는 거는 음식이다. 그리고 토큰이라는 거는 그걸 담는 그릇이다라고 하면서 디지털 자산 중에서 아까 증권성을 가지고 있는 거가 토큰 증권이 된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디지털 자산은 그릇에 불과하기 때문에 그 그릇에 화폐가 담기면 화폐가 되는 거고, 그 그릇에 NFT가 담기면 NFT가 되는 거고, 증권에 담기면 토큰 증권이 되는 건데, 그래서 이 그릇에 담기는 것이 증권이란 권리가 담길 때, 증권이란 음식이 담길 때는 이건 토큰 증권이라고 해서 자본시장법에 따라 규율을 받게 된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여기서 이제 놓치지 마셔야 되는 거는, 이 자본시장법이라는 건 워낙 옛날부터 있었던 전통적인 법이고, 증권이란 권리도 옛날부터 잘 세팅이 되어 있었기 때문에 이번 가이드라인을 통해서 토큰 증권이 자본시장법 안에 들어가게 됐다고 생각하시면 약간 틀린 거고, 옛날부터 자본시장법 적용 대상이었던 거예요. 증권이라는 건 권리니까, 개념이니까. 근데 이번 가이드라인을 통해서 토큰 증권이 자본시장법 적용 대상이라는 걸 명확히 얘기해 줬다 정도로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제 세 가지를 볼게요. 첫 번째로는 이제 증권성 판단 기준에 대해서 보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증권이라는 거는 옛날부터 있었던 그러니까 자본시장법에 전통적으로 있었던 것이고, 그 증권을 자본시장법에서는 6가지 유형으로 분류를 합니다. 그러면 예전부터 있었던 증권이 왜 문제가 되냐, 왜 이슈가 되나 생각해 보면 이 6가지 유형 중에서 맨 마지막에 있는 투자계약 증권이라는 거는 실제로는 인정된 적이 없었던 거예요. 최근까지는 조각 투자를 통해서 금융위가 인정을 하기 전까지는, 최근까지는 인정된 것이 없었는데, 따라서 증권의 유형 중에 최근까지 실무상으로 한 번도 적용되지 않던 유형이 존재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투자계약 증권의 정의가 저기 법에 써 있긴 하지만 이게 실제로 어떻게 적용이 될지 이렇게 잣대를 가지고 실제에 붙여본 적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앞으로 투자계약 증권이라는 구조가 상당히 많이 나올 텐데, 이 투자계약 증권에 대해서 판단할 때는 이런 기준을 가지고 판단해 보면 좋겠다라는 걸 가이드라인에서 먼저 설명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어떻게 보냐라고 하면, 증권이라는 건 자본시장법에 있는 거니까 자본시장 정의 규정에 따라서 판단을 하는데, 디지털 자산이 증권일까를 판단하는 건 조금 어려우니까 이건 단순히 계약만 보는 게 아니라 약관이나 백서 등등을 다 같이 봐가지고 이 발행자와 투자자 사이에 발생한 권리를 보고 증권인지를 판단하라고 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는 이해관계인 등이 자본시장 법규 적용 여부를 자율적으로 점검해서 구체적인 사안에 대해 개별적으로 판단하라고 하고 있는데, 이 법 적용 여부를 개별적으로 판단한다라고 하면 결국은 방법은 이
법률 전문가한테 물어보는 것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제가 굳이 이거는 진한 색깔로 표시를 했습니다. 어쨌든 각자 증권을 발행하려는 사람이 토큰 증권이건 아니고 조각 투자건 디지털 자산에 따른 증권이건 각자 이게 증권인지 여부를 구체적으로 판단해야 한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투자 계약 증권이라는 게 처음 이제 도입되고, 도입은 옛날부터 됐지만 처음 실무상 존재하게 되기 때문에 투자 계약 증권의 아까 법적 정의가 요거인데, 위에 거인데, 그거에서 5가지의 그 요소를 이제 분석해 냅니다. 분석해 내 가지고 이 5가지를 확인하는 방법, 각각 어떻게 확인해야 된다라는 거를 가이드라인에서 설명을 하고 있어요. 근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설명할 수는 없을 것 같고 가이드라인을 한번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두 번째로는 증권성을 판단할 때 디지털 자산에 대한 증권성 판단은 좀 어려울 것 같거든요. 어려우니까 이와 관련해서는 증권에 해당하는 경우와 해당하지 않는 경우의 예시를 이제 들어놓고 있습니다. 여기서 그러면 이 전체를 가지고 우리가 알아낼 수 있는 유의점은 뭐냐면, 기존의 방식으로 토큰을 발행하거나 조각투자 구조를 설계할 경우에는 증권에 해당될 가능성이 상당하고, 그러면 증권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생각해서 내가 이런 사업을 운영했다라고 하면 자본시장법을 아예 안 봤을 거기 때문에 법적으로 위반될 가능성이 상당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에 대한 면밀한 검토를 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실무상 지금 증권인지를 따지는 거가, 이 가상자산 거래소들이 요새는 상장할 때 상장하는 토큰에 대해서 증권성을 판단해요. 그래서 그 각자 회사들이 체크리스트를 가지고 판단을 하고, 저도 이제 받아서 좀 가끔 보곤 하는데, 이 방금 전 페이지에 요거랑 그 다음 페이지에 요거를 가지고서 이 체크리스트의 Q를 뽑아내 가지고 이렇게 판단해서 증권인지 아닌지를 판단하는 것이 요새는 일반적인 것 같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이론을 배웠으니까 실무에 적용해야 될 것 같아서 제가 그냥 가장 만만한 비트코인의 증권성을 한번 잣대를 대가지고 확인해봤는데, 증권이 아니다가 답이고, 이거는 뭐 여기 2가지 밑줄 친 거에 걸리기 때문에 아니다라고 제가 결론을 내렸고, 실제로 자문을 한다면 그렇게 할 것 같은데요. 이거는 설명을 안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토큰 증권의 새로운 규격이라고 하는 거는 제가 아까 그렇게 이름을 붙였는데요. 이 토큰과 증권을 분리해서 생각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결국 증권이 토큰이라는 분산 원장이라는 그릇에 담기는 것을 토큰 증권이라고 하는데, 이 앞에 위에 지금 말한 6가지가 증권의 유형이었고, 그 중에 뒤에 2개 있는 증권이 이제 새롭게 이제 등장하고 있는 증권이고, 이거는 일반적으로 토큰 형태에 담기는 것이 가장 이상적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면 아까 앞에 말씀드린 거 생각하면 증권이라는 건 개념이고, 증권이라고 하면 자본시장법 적용이 되기 때문에 그게 뭐에 담기냐에 따라서 법률적으로 무슨 문제가 있을까라는 생각이 들 수 있는데, 이 우리나라는 그릇을 제한해 놨어요. 그러니까 증권이 증권을 발행하는 형태나 유형을 제한해 놔가지고, 증권이라는 거는 무조건 담기려면 실물증권이나 아니면 전자증권에 담겨야 된다라고 이제 전자증권법에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결국은 그릇을 제한해 놓고 있는데, 그 그릇에는 토큰이라는 걸 생각 안 하고 보면 안 되었기 때문에 토큰이 안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법적으로 또 이제 2번째 토큰이라는 그릇을 담는 데가 법적으로 또 이슈가 되는데, 이거를 조금 이제 현행 법을 보고 이제 설명을 드리면, 현행 법에서는 전자등록 계좌부라는 그릇이 있습니다. 이 그릇에 무조건 담겨야 되는데, 증권이라는 거는, 그리고 이 그릇에만 담겨야지만, 이 3번째를 보시면 되는데, 3번째에서 법률적으로 권리를 추정해 줍니다. 이런 전제하에서 이 그릇에다가 이 권리를 써야 되는데, 권리를 쓸 수 있는 사람을 정해놨어요. 정해놓은 거가 여기 전자등록기간, 뭐 예탁결제원이죠. 그리고 계좌관리기관 보통 증권사인데, 증권사들만 글씨를 쓸 수 있게 해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정리를 해보면 기존에 지금 증권에 대한 권리를 인정하는 구조는 전자등록 계좌부라는 되게 집중적인 것을 놔두고서 글씨를 쓸 수 있는 사람, 거기에 권리를 적을 수 있는 사람에 대한 제한을 엄격하게 둡니다. 그래서 엄청 정직한 사람이, 믿을 수 있는 사람만 글씨를 쓸 수 있어, 이렇게 해놓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토큰, 분산 원장 세상이랑 완전 다른 거죠. 거기는 좀 쓰는 거는 좀 자유롭고 여러 사람이 검증을 하기 때문에 유변절기가 불가능하게 하는 건데, 그래서 현행 규제에서는 아까 토큰 증권을 발행했을 때 증권이니까 자본시장법보다 따르겠다라고 하면 그거는 뭐 오케이인데, 토큰이란 거가 담기는 그릇이 없기 때문에 현행 기준에 따라서는 법에 따르면 법 위반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금융위에서 이제 가이드라인에서 얘기하는 거는 전자증권법에 그 전자등록 계좌부 같은 거를 토큰 증권, 그러니까 분산 원장이라는 걸 하나 더 포함시키겠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면 모든 분산 원장이 다 되는 것인가에 대해서는 이제 그건 아니다라고 얘기하고 있는데, 이거는 가이드라인에 있는 Q&A 중에 하나 제가 들고 왔습니다. 그래서 이건 그냥
또 그냥 넘어가고요. 그러면 우리가 여기까지 왔을 때 지금 두 가지 얘기한다고 했는데 두 가지 뭘 얘기했냐? 가이드라인에서 첫 번째는 이러한 형태의 것들은 증권이니까 발행하려면 자본시장법을 봐야 한다. 라는 게 첫 번째 얘기였어요. 두 번째는 그 권리를 담고 있는 그릇이 토큰인데 토큰은 지금은 안 되지만 전자증권법을 개정해서 제도권 안에 넣을 예정이다라는 거를 두 번째로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럼 세 번째로 증권이라는 것이 실무상 의미가 있으려면 유통이 돼야 되니까 증권의 유통에 대해서 마지막으로 얘기를 합니다. 세 번째는 증권의 유통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유통이라는 거를 생각해 보면 유통의 전 단계인 발행이 있어야 되잖아요. 물건을 만들어내야지 물건을 사고 파는 거기 때문에 유통의 전 단계인 발행도 고민을 해야 되는데 발행에 대해서 먼저 정의를 합니다. 아까 일반적으로 지금 증권을 발행하는 형식은 그 증권의 권리를 쓸 수 있는 펜대를 잡을 수 있는 사람이 엄격한 제한으로 되어 있었기 때문에 여기서 말하는 계좌관리기관 보통 증권사라고 하는데 증권사를 통해서만 발행이 가능했는데 이 분산원장의 근거에서 보면 분산원장은 여러 노드가 참여해서 기록을 검증하기 때문에 사후적으로 조작 변경 가능성이 없다. 그래서 펜대를 쓰는 사람을 이 누구인지에 대한 엄격한 제한을 좀 없애겠다라는 거예요. 이게 여기 앞에 제가 슬쩍 넘어갔지만 노드의 조건 중에 하나가 51% 이상의 다른 금융기관 등으로 구성돼야 한다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으니까 검증하는 사람을 믿을 수 있기 때문에 펜대를 잡고 글씨를 쓰는 사람은 좀 괜찮다. 좀 이렇게 그 앞에보다는 덜 믿음직스러워도 괜찮다라는 생각으로 이 토큰 증권을 발행하는 발행인이 직접 계좌관리기관이 될 수 있는 발행인 계좌관리기관이라는 걸 신설하겠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조각 투자 이런 거 하려고 하는데 발행인 계좌관리기관은 그럼 어떤 요건이 있어야지 가능할까라는 게 궁금해지잖아요. 근데 그거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얘기는 안 하고 안이라고 해서 뭔가 안 하나를 이렇게 붙여놨습니다. 발행인 계좌관리기관 요건에 대한 안을 붙여놨는데 보면 이렇게 명확한 거는 별로 없고 세 번째만 그래도 명확히 좀 보이는 것 같아요. 법조인, 증권사무 전문 인력, 전산 전문 인력이 각 2명 이상이어야 한다라는 거는 명확하고 나머지는 이제 가이드라인이 구체화되고 아까 출사표에 불과한 거였으니까 그래서 가이드라인이 구체화되면 좀 더 자세히 나올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럼 유통 아까 발행은 정리됐어요. 발행을 해야지 유통이 되니까. 그럼 유통을 보면 지금 새롭게 이제 등장하는 가상 증권이 투자계약 증권과 제가 그냥 넘어갔지만 비금적 신탁 수익 증권이 새롭게 발생을 하는데 이 증권은 지금까지 고민을 안 했던 거기 때문에 유통이 사실상 불가능한 거예요. 유통 플랫폼이 아직 없는 겁니다. 그래서 그 장외거래 중개업이라는 라이센스를 신설해가지고 장외거래 중개업자는 유통을 할 수 있게 해주겠다라는 얘기를 하게 됩니다. 그러면 장외거래 중개업을 해볼까라는 생각도 들 수 있잖아요.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도 그 예시처럼 안을 얘기해주고 있는데 많은 얘기는 하지 않고 채권 전문 중개 회사 수준으로 보겠다는 얘기를 담고 있는데 지금 자본시장법 보면 채권 전문 중개 회사가 최저 자기 자본금이 30억 이상이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자기 자본금은 30억 이상이어야 될 것 같다 정도만 이제 추론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어떤 얘기 또 하고 있냐면 유통과 발행이 분리돼야 된다라는 얘기를 해요. 이게 어떤 거냐면 그냥 증권사를 하나 예를 들면 증권사가 아까 계좌관리기관이어서 발행도 도와주고 이 장외 뭐였죠? 아무튼 장외 거래업자로서 장외 거래도 도와주게 되면 이 장외 거래도 도와주는데 이 장외 거래에서 하는 이제 유통되는 토큰이 뭐 A, B, C, D, E가 있다고 가정을 하는데 그 중에 A는 내가 발행도 도와줬던 그 토큰이라고 가정을 하면 어떻게 보면 이 유통하는 업자로서는 A가 더 잘 팔리게 하고 싶어하는 그 마음이 있을 수 있잖아요. 이거를 지금 가이드라인에 제가 빨간 표시한 이해상충이라고 얘기를 하는 것이고 이거를 방지하기 위해서 발행에 관했던 그 토큰에 대해서는 유통을 못하게 한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게 이제 어떻게 벌어질 거냐는 이 가이드라인의 얘기를 보면 향후 계획을 쭉쭉쭉 해가지고요. 근데 일반적으로 요새 전문가들이나 아니면 이 관련업 하는 사람들 얘기하는 거는 법률적으로 정비되는 건 한 내년 하반기 정도가 되지 않을까라고 예상을 하고 계신 것 같고요. 또 그 전에는 샌드박스, 금융규제 샌드박스, 혁신금융 서비스 통해서 이걸 해결하겠다. 그 전에는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게 이제 제가 가장 못한다고 하는 향후 전망인데요. 그냥 정리를 살짝 한 거를 제가 몇 가지만 말씀을 드려보면 제도적 정비나 보완이 필요한 부분이 있고 아직 불확실성이 남아있는 건 맞다. 그렇지만 전통적인 투자 상품에 투자하기 어려운 계층이나 가상 자산이나 소액 조각 투자에 관심이 높은 계층들이 있기 때문에 그 계층이 그 세대가 증가하기 때문에
장기적으로는 토큰 증권 시장이 확대될 것 같다라는 것과 제조 초창기니까 불확실성이 남아있으므로 예측하지 못한 법률 이슈가 발생할 가능성이 커서 사전에 대비할 필요가 있다라는 거고요. 마지막에 혁신금융 서비스를 지금 그 실제로 제도가 정립될 때까지는 이용한다라고 하는데 혁신금융 서비스의 혁신성을 어떻게 판단할지가 상당히 궁금한 것 같습니다. 제가 처음에 시작할 때 스타트업들 멘토링을 상당히 많이 한다고 했는데 요새 많이 물어보시는 거가 수요조사 신청서 쓰는 거예요. 그래서 수요조사 신청서를 쓰기 전에 한번 얘기하자고 하시는 분도 계시고 쓰고 나서 그거를 가지고 한번 같이 보자고 하시는 분도 계신데 최근에 봤던 제가 수요조사 신청서가 최근 4개가 전부 다 토큰 증권과 관련된 것들이었어요. 근데 그거를 보면서 이게 어떻게 어떤 그 아이디어를 갖고 있는 서비스, 토큰 증권 관련 서비스는 혁신성이 있고 어떤 아이디어에 대한 혁신성이 없다라는 판단을 어떻게 할 수 있을까 과연 그게 상당히 궁금하고 뭐 저도 모르겠더라고요. 그래서 혁신금융 서비스를 통한 접근할 때 혁신성이 인정이 돼야 혁신금융 서비스니까 혁신성이 인정이 돼야지 지정이 될 텐데 이 인정 기준을 예측하고 또 예상하는 것이 상당히 어려울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제 강연은 여기까지고요. 이제 이어서 토론을 진행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